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세상과 등지고 홀로 살아가던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 선비의 문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오래전 산 깊은 곳에 세상 인연을 내려놓고 은둔하듯 살아가던 선비 하나가 있었지요. 이름은 강우진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속 훈장날이라 불렀으나 사실 그는 한때 벼슬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관가의 부조리와 위선에 마음이 상한 나머지 스스로 관복을 벗고 이 산중으로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우진이 사는 오두막은 첩첩산중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걸어 올라오려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출발해도 해질녘이 되어서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우진은 그 고립된 거리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하니 마음도 덩달아 고요해졌고 등잔불 아래 책을 읽는 밤이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했습니다. 오두막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루는 낡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지붕은 몇 해 전 태풍의 기와 몇 장이 날아가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새었으나 우진은 애써 고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당에는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여름에는 박을 띄워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셨고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지프로 덮어두었습니다. 우물 옆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파 한 두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김을 메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늦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낙엽을 휘몰아쳐 마당 한 구석에 수북이 쌓아 올렸습니다. 우진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오늘 밤은 비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작은 여름 내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잘 마른 소나무 가지와 참나무 토막들이 아궁이 옆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 한 그릇을 후루룩 넘기고 막 책상 앞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빗방울은 금방 수백 개, 수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윽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고 처마 끝에서 흘러내리는 빗줄기는 폭포수를 이루었습니다. 우진은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오늘 밤은 책을 읽기도 어렵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었습니다. 우진은 등잔불을 조금 낮추고 책장을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우진은 글자를 따라 읽었으나 마음은 좀처럼 글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따라 유난히 정막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우진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산은 보이지 않았고 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몇 줄 읽지 못하고 다시 멈췄습니다.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빗소리 사이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문을 긁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것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문에 기대어 미끄러지는 듯한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호랑이나 멧돼지가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고리에 손을 댔습니다. 문고리는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등잔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잔불이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우진은 등잔을 들어 문 밖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진은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그 그림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우진은 등잔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빗물이 등잔에 튀어 지글거렸습니다. 8살 남짓 되었을까요?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삼배옷은 살가죽처럼 몸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뺨에 찰싹 달라붙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아이의 발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집신 한 짝은 어디선가 잃어버렸는지 한쪽 발은 맨발이었고 그 발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도 보였습니다. 우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우진은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은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쏟아내어 말라버린 우물처럼 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까맣고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8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을 겪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텅 빈 공허함이었을까요? 우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작은 아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려던 순간 아이가 먼저 젖은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아이는 똑바로 우진을 쳐다보며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구석에서 자고 가게 해달라고, 해가 뜨면 아무도 모르게 떠나겠노라고, 폐를 끼치지 않겠노라고 청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우진의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하룻밤 묵어갈 것을 구걸하듯 빌고 있는 이 광경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닌 시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토록 애처로운 말투로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분명 여러 곳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은 것조차 구걸하듯 조심스럽게 청하는 법을 배운 것이겠지요. 우진은 말없이 아이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손이었습니다. 우진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으나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만 눈을 크게 뜨고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손을 잡는지, 왜 따뜻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일으켜 방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우진의 손을 잡고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을까요? 아이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주춤거렸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아이의 젖은 신발을 벗겨주었습니다. 신발은 해져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을 보자 우진은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발가락은 얼어서 퍼렇게 변해 있었고 발 뒤꿈치는 갈라져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아이를 보며 우진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가장 두툼한 솜니부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이 산중으로 들어올 때 가져온 이불이었습니다.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데에는 얇은 이불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불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장롱 속에 갇혀 있던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우진은 이불을 펼쳐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에 파묻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우진은 마른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여기저기 풀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풀잎을 떼어내고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발을 닦아주려 하자 아이는 황급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힘을 빼고 몸을 맡겼습니다. 우진은 따뜻한 물을 떠와 아이의 발을 씻겼습니다. 물이 금방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우진은 물을 갈아가며 여러 번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닦아주며 우진은 아이의 발바닥에 깊게 패인 상처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맨발로 걸어왔을까요? 물집이 터진 자리마다 진물이 배어나와 있었고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아파서 이 정도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상처를 다 닦아내고 나니 아이의 발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우진은 부엌으로 가서 약장에서 상처에 바르는 약을 꺼내왔습니다.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만 우진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냐고, 무언가 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듯 배를 손으로 감쪽같이 눌렀습니다. 우진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 남아있던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였습니다. 숭늉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가 이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을 사발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사발을 내밀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은 안 주셔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괜찮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은 사발을 아이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차면 잠이 오지 않는 법이라고 조금만 목을 축이고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발은 아이의 손에 비해 컸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간신히 사발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아이의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사발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뜨거운 숭늉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숭늉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사발을 비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까요? 아이는 사발을 비운 뒤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내일 해가 뜨면 아무도 모르게 떠나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겠노라고, 은혜는 잊지 않겠노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아야만 했던 아이의 서글픈 방어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마 많은 곳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룻밤 재워달라고 빌었다가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떠나겠다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겠지요. 우진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움찔했으나 곧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진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왜 이 깊은 산중까지 혼자 올라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유이수라고, 아랫마을에서 왔다고,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 눈빛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들기고 있었으나 방 안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온기에 녹아들듯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듯이 말입니다. 우진은 등잔불을 낮추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규칙했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는 잠결에 작게 신음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일어나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 편안해진 듯 숨을 고르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진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곳까지 왔을까? 무엇이 이 어린아이를 이 깊은 산중까지 내몰았을까? 우진은 10년 전 자신이 이 산중으로 들어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이 아이처럼 도망쳐 온 것이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것이었을까요? 그런 자신이 지금 이 아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인연일까요? 우진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세상과 등지고 살아오며 꽁꽁 얼어붙었던 그 무언가가 이 작은 아이의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평온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등잔불이 희미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우진이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당에서 사각사각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마루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거세게 내리던 비가 모두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시원했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제 몸보다 큰 빗자루를 두 손으로 잡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물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와 낙엽들을 한 곳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은 서툴렀으나 정성스러웠습니다. 빗자루가 무거운지 가끔씩 손을 바꿔 잡으며 쉬었다가 다시 쓸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큰 빗자루를 다루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우진이 마루에 앉아 이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가와 공손하게 아침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좀 나아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었던 머리카락은 말랐고 보랏빛이었던 입술도 조금 색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는 인사를 마치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가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8살 아이가 어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습니다. 아이는 마당 구석구석을 다 쓸었습니다. 돌틈에 낀 낙엽까지 하나하나 집어내며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곳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을 다 쓴 이수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두레박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밧줄을 잡고 힘껏 당겼습니다. 1번, 2번, 3번. 손이 미끄러져 밧줄을 놓칠 뻔했으나 간신히 잡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물을 퍼올린 이수는 물동이에 물을 담았습니다.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동이를 조금씩 끌고 갔습니다. 부엌까지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아이는 쉬었다가 다시 끌고 쉬었다가 다시 끌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일어나 아이를 도우려 했으나 멈췄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마침내 물동이를 부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 물독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다 붓고 나서야 아이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바닥은 밧줄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습니다. 이수는 다시 마루로 와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넓지 않았으나 아이에게는 넓어 보였습니다. 걸레를 빨아 물을 짜내고 마루를 닦고 다시 빨고 다시 닦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으나 부지런했습니다. 마루를 닦으면서도 구석구석 빠뜨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루를 다 닦은 이수는 처마 밑으로 갔습니다. 흩어져 있던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큰 것은 한쪽에, 작은 것은 다른 쪽에 모았습니다. 젖은 장작은 햇볕에 말리려고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아이는 다시 우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느냐고, 배가 고프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어젯밤 숭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소진된 것이 역력했습니다. 우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우진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푸고 물을 부었습니다. 무와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우진은 김치를 썰어 담았습니다. 배추김치와 무김치를 조금씩 담았습니다. 나물도 무쳤습니다. 시래기 나물을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쳤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으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우진은 밥을 푸고 국을 떠서 소반에 차렸습니다. 김치와 나물도 함께 올렸습니다. 소반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이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소반을 내려놓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수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어찌 나리와 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사양했습니다.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도리라고 빨리 숟가락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술, 두 술,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치를 조금 집어 먹었습니다. 나물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따뜻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숟가락 부딪는 소리와 국 마시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수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아이는 마지막 한 술까지 다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물었습니다. 배가 찼느냐고, 더 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대강의 뜻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이수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책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만져본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이수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더듬더듬 글자를 읽어나갔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으나 뜻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글자를 틀리기도 했으나 대체로 정확했습니다. 우진은 내심 놀랐습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아이가 난해한 문장을 더듬어가며 읽어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랄까요? 우진은 그런 생각을 하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는 화들짝 놀라며 책을 덮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아무 걱정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우진을 맞이한 것은 아랫마을 나무꾼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숨을 헐떡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길을 급히 올라온 듯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박 씨를 마루로 안내하고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랫마을 윤진사 댁에서 큰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진사의 재수 씨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어린 조카가 겁을 먹고 도망쳐 나와 온 마을이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조카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윤 진사를 칭송했습니다. 덕망 높은 양반이라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마을 일에 앞장서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 진사가 어린 조카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전패까지 내걸었다고, 혹시 이 산중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이 산중에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아쉬워하며 일어섰습니다. 박 씨는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보게 되면 알려달라고 윤 진사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우진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이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아무도 없다고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우진은 이수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 진사가 내 큰아버지냐고, 재수 씨가 내 어머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냐고, 큰아버지는 정말로 너를 아껴서 찾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준 약을 먹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원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붉은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날 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다고 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방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이수는 큰아버지의 말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편히 가시라고, 조카는 내가 잘 돌보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서두르는 듯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주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게 신음만 했을 뿐입니다. 도장을 다 찍고 나서 큰아버지는 종이를 챙겨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웠습니다. 이수는 그제야 어머니 곁으로 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아이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이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큰아버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멀리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으나 또렷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들을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숨을 거두고 나서야 이수는 주머니를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이 높았으나 책상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수는 어둠 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큰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수는 며칠을 헤맸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있었고 밤에는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물은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신발 한 짝은 강을 건너다 잃어버렸습니다. 발은 점점 아파왔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이 산중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 오두막 문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우진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우진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을 때도 혼자 산을 헤맬 때도 악착같이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우진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이수는 서서히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으나 눈빛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우진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주머니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 깊숙한 곳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묻은 것일까요? 이수는 그 주머니를 마치 어머니의 유품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작은 옥도장이 나왔습니다. 옥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햇빛에 비추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장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도장만 있으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윤진사가 조카를 찾는 것은 핏줄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수 씨를 해치고 강제로 손도장을 찍게 했으나 정작 옥도장은 사라졌습니다. 손도장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옥도장이 있어야 재산을 완전히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아 도장을 빼앗고 그 뒤에는 아이를 어떻게 할지 뻔했습니다. 우진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세상과 등지고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큰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단순히 숨겨두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입니다. 이 작은 오두막에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진사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진은 이수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진은 세상에서 가장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좋다. 이곳이 이제 내 집이니라. 그 한마디에 이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우진도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수를 법적으로 자신의 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호적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윤진사가 함부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진은 이수를 방에 머물게 하고 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꺼내 입은 관복은 낯설었으나 그 무게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우진은 갓을 쓰고 신분패를 챙겼습니다. 전직 사원부 감찰의 신분패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옷깃에 달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우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으나 우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우진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관속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진이 다가가자 관속들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우진의 신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비록 10년 동안 산속에 있었으나 전직 감찰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우진은 호적을 담당하는 이방을 찾았습니다. 이방은 우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속에 응거하던 전직 감찰이 무슨 일로 관아를 찾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우진을 안으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우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양녀를 드리고자 한다고, 호적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더욱 놀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양녀로 드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자 사는 선비가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드린다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방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부모는 어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잃고 홀로 떠돌다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딸로 삼아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방은 양녀 입적에 필요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우진은 붓을 들어 또박또박 이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이수. 이제 유이수는 강이수가 되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이름 옆에 딸의 이름을 적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이방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윤진사 댁에서 찾고 있는 조카는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방은 대답했습니다. 윤진사가 며칠 전 관아에 와서 조카를 찾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특징이 우진이 양녀로 드린다는 아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다고, 그 아이가 윤진사의 조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방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윤진사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윤진사 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진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이방에게 부탁했습니다. 윤진사 댁에서 재수 씨가 세상을 뜨던 날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당혹스러워했으나 우진의 단호한 눈빛에 서류를 꺼내주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재수 씨가 세상을 뜬 날 윤진사가 관아에 제출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재수 씨가 모든 재산을 윤진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재수 씨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날짜는 재수 씨가 세상을 뜬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진사는 재수 씨를 해치고 강제로 손도장을 찍게 한 뒤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옥도장을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옥도장만 있으면 완전히 재산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세상을 뜰 때 의원이 있었느냐고,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방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의원의 진단서가 없다고, 그냥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더 물었습니다. 급병으로 세상을 뜨는데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방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다고, 하지만 윤 진사가 워낙 존경받는 분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 진사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세상과 등진 사람이라고, 잃을 것이 없다고, 다만 진실만을 밝히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진은 관할을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산으로 돌아가는 대신 윤 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은 웅장했고 담장은 높았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곡간은 여러 개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자신을 밝혔습니다. 산속에 사는 강우진이라고, 윤 진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잠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 진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진사는 50줄의 양반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그렇고 몸은 풍채가 좋았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태도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진을 보자 윤 진사는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윤 진사는 먼저 말했습니다. 산속의 은자가 무슨 일로 이 집을 찾았느냐고, 혹시 조카 소식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보았다고, 지금 자신의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진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장 데려오겠다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진사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겁을 먹은 것일 뿐이라고, 재수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재수 씨는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느냐고, 갑작스러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대답했습니다. 급병이었다고, 갑자기 쓰러져서 손을 쓸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은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의원을 부르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고, 숨을 거두신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남긴 문서에 대해 아느냐고, 그 손도장이 과연 재수 씨의 온전한 의지로 찍힌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으며 반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재수 씨가 자신에게 재산을 맡긴 것은 조카를 잘 돌봐달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문서도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책임지고 키우겠노라고, 이미 호적에 양녀로 올렸다고, 진사댁과는 인연을 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윤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 진사는 위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조카라고, 법적으로 보호자는 자신이라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호적에 올렸다고, 이제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집안일에 간섭하느냐고, 당장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재수 씨의 죽음에 의문이 많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진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우진의 뒤에서 윤 진사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의 가슴은 묵직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으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돌아온 우진은 이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호적에 올렸다는 것, 이제 법적으로 딸이 되었다는 것, 윤진사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수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용한 날들이었습니다. 우진과 이수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수는 빠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우진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어려운 글자도 금방 익혔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윤 진사가 관아에 우진을 고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납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우진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은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이수는 집에 남겨두고 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윤 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마을 유지들이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관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진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우진이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데려가 양녀로 삼았다고, 이는 납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들도 윤 진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윤 진사는 이 마을에서 덕망 높은 양반이라고, 그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찾아왔다고, 윤 진사 댁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고, 그래서 양녀로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윤 진사는 비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겁에 질려 잠시 도망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왜 도망쳤느냐고, 윤 진사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재수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품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수 씨가 세상을 뜨던 날 작성된 재산양도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우진은 관장에게 문서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이 문서에 손도장을 찍을 당시 의식이 온전했느냐고,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냐고, 의원의 진단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관장은 문서를 살펴보며 윤 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세상을 뜨기 전 의원을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의원을 부를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우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수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도장을 찍은 것이냐고, 그것이 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의식은 있었다고,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있겠느냐고, 재수 씨가 스스로 도장을 찍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방에는 윤 진사와 재수 씨, 그리고 숨어있던 이수만이 있었습니다. 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윤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욱이 재수 씨가 세상을 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의원의 진단도 없이 급병으로 처리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 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가 어떤 증상을 보였느냐고, 무슨 병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쓰러졌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윤 진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윤 진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수가 본 그 붉은 종이 뭉치, 비소라고 적힌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날 밤 우진은 이수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윤 진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수는 자신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집 구조를 잘 안다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한다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진과 이수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윤 진사의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담장 밖에 숨었습니다. 이수는 작은 몸을 이용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개가 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와 살던 집의 뒤편으로 갔습니다.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이수는 개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으나 아이의 작은 몸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수는 손으로 더듬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을 뒤졌습니다. 재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더러워졌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뒤졌습니다. 손끝에 뭔가 바스락거리는 것이 닿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불에 반쯤 탔으나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는 종이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더 찾았습니다.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품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는 조심스럽게 개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는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하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이수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등잔불을 켰습니다. 이수가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우진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불에 타서 반쯤 사라졌으나 귀퉁이에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소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며칠 뒤 우진은 다시 관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붉은 얼룩이 남아있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관장은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소라는 글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장은 윤진사를 불렀습니다. 윤진사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위험 있는 태도였으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관장은 종이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내 집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윤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를 불렀습니다. 우진이 미리 준비해둔 대로 이수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관장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으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관장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뜨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진실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수는 윤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진사는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움츠러들었으나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약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약을 먹고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뒤에도 큰아버지는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고, 오히려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잡아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고, 어머니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윤진사는 발악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겁에 질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관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관장은 이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냐고,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서 다 보았다고,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다고, 큰아버지가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장은 윤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고, 어둠 속에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진사를 구속하라고 명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충분하다고, 재수 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졸들이 윤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진사는 뿌리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윤진사를 결박했습니다. 윤진사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던 양반이 탐욕에 눈이 멀어 동서를 해쳤다니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진사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우진은 이수의 손을 잡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진사는 유배형을 받아 먼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관아의 조사 결과 재수 씨는 독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진사가 탐욕에 눈이 멀어 동서를 해치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수 씨의 재산은 이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관아에서 재산을 관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수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수를 안쓰러워하며 도왔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보내주었고 어떤 이는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이수를 불렀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였습니다. 우진과 이수는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관장은 이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재산도 되찾았으니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속 오두막이 자신의 집이라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효녀라고 칭찬했습니다. 관할을 나선 우진과 이수는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음식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수는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발 가게였습니다. 진열대에는 여러 색깔의 꽃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아름다운 꽃신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꽃신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우진은 이수의 시선을 따라 꽃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진은 분홍색 꽃신 한 켤레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일 예쁜 것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이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꽃신을 가져왔습니다. 분홍색 꽃신에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이수를 앉히고 신발을 벗겼습니다. 아직도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발이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꽃신을 신겼습니다. 분홍 꽃신은 이수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이수는 꽃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꽃길만 걸어라.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우진은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갓을 쓴 선비와 꽃신을 신은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돌이 많았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의 손을 잡고 걷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가끔씩 꽃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이수는 물을 길어왔습니다. 우진은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으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한 두 사람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본 것들, 사람들이 건넨 인사들, 꽃신을 신고 걸으며 느낀 기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기뻤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우진은 책을 펼쳤습니다. 이수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수는 진지하게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발음이 점점 정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뜻도 잘 이해했습니다. 우진은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렸습니다. 선비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었습니다. 이수는 꽃을 꺾어와서 방에 꽂았습니다. 방 안에 봄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밭을 일구며 이수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산은 푸르렀습니다. 나무들이 무성했고
새들이 지적이었습니다. 이수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아이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산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수는 낙엽을 주워 모았습니다. 우진은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패고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수는 우진을 도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산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수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으나 오두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이수는 자랐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튼튼해졌습니다. 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진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이수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배운 것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으나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수를 좋아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진은 그런 이수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진도 때때로 마을로 내려가 이수를 도왔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수를 존경했습니다. 이수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서당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우진은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이수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우진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와 안부를 물었고 음식을 해다 드렸습니다. 어느 겨울날 우진은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이수는 우진을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죽을 쏘어드렸습니다. 우진은 이수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우진의 손을 잡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우진이 편히 가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진의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했습니다. 우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로운 선비였다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는 아버지를 산속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던 그 오두막 근처에 묻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수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수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리가 된 사람도 있었고 학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수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잃었다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는 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만난 선비와 아이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부녀보다 깊은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로 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빗소리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세상이 정해놓은 인연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인연으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빗속에서 만난 선비와 아이가 평생을 함께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